자, 오늘은 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그 중요한 신청 자격 요건, 직장, 그러니까 월소득, 그러니까 정기적인 월소득이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갖춰야 될 거는 갖춰야 된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직업이다.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그렇게 계약할 수가 있죠, 그죠? 1억 원 빌려 가지고 3천만 원 꼽사리 해도 어? 그래 가지고 직장 다니는 척해.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생각 안 해 봤겠어요? 1억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저번에 어디서 얘기했죠. 10억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뭐 10억에 20% 얼마? 2억이죠, 그죠? 그럼 8억이 남잖아. 와, 진짜 인주 개꿀인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저기 상담하다 보면은 직업이 없어. 근데 진짜 뭐 10억 썼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억 써도 '아 나는 뭐 적게 썼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잘 되겠네.' 이러니까 10억을 썼다. 예. 그다음에 인제 삼촌 회사에 취직한다. 어. 그래도 일도 안 나가. 일도 안 나가고 만약에 인제 거기서 근로계약서 쓰고 나가는 척하고 삼촌이 입금해 주는 척하고 입금해 주는 척 아니지. 삼촌한테 한 몇 천만 원 줘. 주고 "삼촌 그거 매달 며칠에 입금해 줘." 이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물론 그거 다 들켜요. 들키니까 생각하지 마시라. 만약 그랬다가 들켜 가지고 누가 인제 고소를 한다든가 누구를 민원을 제기한다 이래서 들켰다. 이러면은 뭐 진짜 말하자면 엿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예. 거짓말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어떤 저기 어디 있나 의뢰인들이 한 번씩 그래요. "법무사님 이렇게 뭐 제가 까놓고 저는 일하기 싫은데 그렇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맨날. 내가 골치 아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라고. 저도 조마조마하죠 신청해 주고. 음. 그러니까 거의 안 해 줍니다 그런 거는. 음. 그러니까 정말 가서 삼촌 회사라도 일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어. 물론 그걸 해본 적이 없느냐? 가족 회사. 가족 회사는 정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법원에서 "그렇지 않나."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진짜 10억을 어디 갖다 쓰고 뭐 필리핀 가서 도박하고 뭐 세상처럼 뭐 람보르기니 10억 까지 못 뽑지. 포르쉐는 한 2억 가지고 뽑겠네. 옛날 드림카. 지금 드림카는 아니에요. 포르쉐 너무 낮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한 다음에 3억은 이렇게 맡겨 놓고 "그거 회생하자." 이러면 띵가띵가지 뭐. 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그러니까 작정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얘기 드릴게요 이제부터. 작정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돈을 빌렸어. 이거 도덕적으로 근거요. 돈을 빌려 썼어 카드 가지고. 예? 뭐 이전에는 잘 나갔다 칩시다. 이전에는 잘 나가 가지고 뭐 카드 돈 빌려 가지고 대출도 잘해 주고 요즘에 대출 안 되지만 저번에는 그냥 "돈 갖다 써라." 뭐 가만히 있어도 전화해 가지고 뭐 무슨 저축은행인가 이런 거 뭐 대부에서 전화 와 가지고 "아이 쓰면은 얼마 금리로 해 드리고 해 드리고 원리금은 뭐 한 3 개월 후부터 갚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좀 있었죠. 그죠? "돈 갖다 써라." 그럼 뭐 썼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래 가지고 뭐 한 2억 썼어. 근데 직업이 없어. 그때 쓸 때는 좋잖아요. 음. 근데 직업이 없는데 회생을 해야 다 쓰고 나니까 인제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갚나.' 맨날 독촉적 나라고 쌓이고 뭐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가잖아요 그때부터. 아니면은 직장을 꼭 그렇게 쓰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었어. 예? 내가 진짜 전업 주식 투자자가 되고 싶었어. 뭐 그것도 뭐 대단한 괜찮은 거죠. 투자를 했어. 내 혼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동 투자 친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2억 쓰고 나니까 보니까 인제 개인 회생을 할 수가 있대.
개인 파산은요. 그건 잘 안 돼요. 젊은 사람이 다 쓰고 파산한다 이러면은 파산이 기각될 수 있어. 파산에는 연유가 좀 있어야 돼. 그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는데 예 그러면은 이걸 벌어서 갚지 조금이라도 갚지 파산을 왜 하느냐 혈기가. 그러니까 물론 그렇고 한 다음에 뭐 그냥 뭐 당뇨가 걸렸다든지 지병이 도졌다든지 도저히 뭐 뭐 내 그 지금 건강 상태로는 일을 못 한다. 아니면은 그냥 기초수급자가 됐다. 여러 가지 그 경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 해 보니까 도저히 뭐 일을 못 한다. 그러니까 생계비가 150 인데 한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한 70%가 5, 7, 35 100만 원이죠. 그죠? 한 90%한 120 받는다 이러면은 회생을 할 여지도 있어요. 한 30만 원씩 갚겠다 이래 가지고 한 뭐 90만 원 쓴다 이러면 9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죠. 근데 쓰는데 인제 생계비가 한 뭐 내가 지금 버는 게 90 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그걸 갖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파산을 하라 그래요. 그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그거는 그 일도양단이 안 돼요. 개인회생도 될 수 있고 파산도 될 수 있고. 음. 제가 볼 때는 인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는 게 좋고 내가 쌩쌩하고 진짜 뭐 내가 봐도 이거 돈을 그냥 갖다 쓴 게 소비 성향이 좀 이나 뭐 투기적인 좀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그냥 뭉탱뭉탱 써 버렸어. 그러면 개인회생이 낫고 근데 생활비로 막 이렇게 뭐 좀 뭔가 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어. 억울하게 내가 그 돈을 안 쓰고. 그럼 파산이 낫다. 파산을 해 준다. 건강 상태도 있고 그렇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태에 봐서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옆으로 너무 많이 새 버렸네. 사실 직업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직장인 같은 경우는 급여를 타 가지고 그럼 유리 그거니까 유리지갑이니까 급여 1인 생계비가 153만 8,543 원. 진짜 44 원까지 다 해야 돼요. 저거 떼면 안 돼. 공공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리고 2인 생계비가 자기가 가족이 있다. 부양가족이 뭐 한 명 있다. 요 부양가족을 어떻게 잡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걸 뭐 다 계산식을 가르쳐 주고 이러면은 한 달 내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개인 파산 회생 실무 이러면은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본 적은 제가 없어요. 책이 이만큼 두꺼워. 그죠? 요 개인 파산, 회생 실무.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실무예요. 법인 파산은 없어. 법인 파산이 있나? 개인 파산 실무, 개인 회생 실무. 예. 개인 회생 파산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이걸 제가 다 읽어 봤느냐? 필요 없어요. 이름만 설명해 놨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해 보면은 다 틀려. 물론 뭐 찾아볼 수 있는데 요즘은 제미나이 찾아보지 뭔가 좀 약간 헷갈린다. 아. 요거였나 저거였나 요거 판례가 있었나 없었나 헷갈린다 그럼 옛날에는 책을 찾아보고 확인했는데 요즘에는 제미나이 그게 그냥 사용하면은 드르륵 나오고 물론 제미나이가 거짓말해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저거 거짓말한다.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인제 근거를 위해서만 찾아보죠. 근거가 없고 제가 추측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믿어요. 물론 제가 또 사용하는 건 엘박스 여러분도 한번 뭐 보긴 했을 거예요. 요거는 법무사하고 그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은 공개 안 돼 있어요. 요게 인제 한 달에 그 이용료가 7만 원. 인데 거기 찾아보면 또 판례가 나오고 거기는 근거가 다 나와요. 근거 조문 그다음에 근거 문헌 또 근거 판례 이런 게 나오니까 또 실무 준칙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침, 행정부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 지침 또는 무슨 법원 지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런 거 참여하고 이래서 뭐 찾아보면 되는 거죠. 내가 또 무슨 말을 했다가 이 말을 합니까? 음. 그래서 인제 그래서 직업은 확실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직업은 확실해야 되고 어 일을 안 하면서 회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파산을 해야 돼요. 어. 근데 파산하면 되느냐? 안 돼요. 일을 하라 그래. 근데 고 미묘한 거는 나중 가서 인제 개인 파산 설명하는 거 하나 만들면서 제가 인제 설명을 드리고 요번에는
절대 직장은 있어야 된다. 월소득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소득은 있어야 된다. 요게 기준이에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지갑 무슨 저기 공사를 다닌다든지 공무원도 됩니다. 걱정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는데 보면은 제가 은행에 다니는데 공무원인데 직장이 통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또 언론 알아두잖아요. 그죠? 한번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도 된다 이러면은 이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태료도 물을 수 있는 거고 행정적 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저기 가용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면은 다시 안갑 면책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 이외에는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게 개인회생이에요. 그치게 돼요. 독촉하지 마라. 저번에 나중에 이제 한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독촉하지 마라. 독촉 전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은 채권자들이 만약에 독촉 전화한다. 그러면 금감원에 신고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 이러시면 돼요. 그 만약에 이제 기존 은행에 금감원에 신고하다 페널티를 받겠죠. 안 되면 요즘에 많잖아요. 퍼뜨리면 되는 거죠 그냥. 왜 하느냐 하지 말라는데 그게 이제 금지 명령이 나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한번 거기에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 이번에는 직장인데 직장은 사실 별거 없는데 이제 몇 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직이었다가 대우각성에서 내가 회생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직장 얻으시면 돼요. 물론 무직이었다가 직장을 어떻게 얻느냐 그걸 다 해드렸어요. 제가 직장 만들어갖고 해드린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된다. 그 말하자면은 일단 유리직업 같은 경우는 버젓한 이렇게 하여튼 직장에 다니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도 직장에 무슨 불이익 이런 거는 절대 없고, 직장에 통지가고 이런 거는 절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없더라도, 그때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을까?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 얘기해 줄 필요 없죠. 그죠? 일용직이 나가도 돼요. 건설 노동자. 건설 쪽으로 나가면은 요게 근로소득 징수 원수증도 나오고 사대보험 신고도 되고 요게 건설 공제조합도 있고 여기 버섯한 하나의 그게 돼요. 직업처럼 돼버려요.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 건설 거기서 일한다 해가지고 좋다. 그래서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게 급여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뭔가 조정할 여지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변제율을 낮추고 가용소득을 좀 낮추고 생계비를 높이고 이런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미리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리지갑 그 급여 명세에서 따박따박 나오고 이런 큰 회사에 다닌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 한 장 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여 보면 이제 급여 명세서 보면 345만 7천 843원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렇게 찍혀야 돼요. 340만 원 이러면은 뭔가 급여 명세서 34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법원에서 의심해요. 그렇게 찍힌다. 이러면 거기서 아까 1인 생계비 153만 8,054원 빼고 나머지는 다 갚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면은 월급이 얼마예요? 월소득이 얼마예요? 이러면은 기본급만 얘기해. 그러면 안 돼요. 상여금하고 그다음에 또 추석 상여금, 설 상여금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번씩 보너스 나오죠. 전기 보너스 봄 전기 보너스, 가을 전기 보너스 그것도 그 직장에 따라서 한 서너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200씩 자기 월급의 200% 이런 거 300% 이렇게 300%까지 받나? 요즘 얘기 들어보면 한 300% 주잖아요. 그죠? 은행권이나 저런 IT 업계 이런 데 일하면은 그것도 들어갑니다. 나누기 12 해야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제가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 다니시면은 직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회사라고 찍혀가 들어오는 거는 다 예 월 소득으로 본다. 음. 그래서 저번에 인제 해 보니까 좀 많은 거라 와 그래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그분도 다 잘해 드렸는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제일 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나는 이만큼 해 가지고 상담할 때는 "네 좋습니다." 했는데 인제 개시 결정 받으면은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개시 결정 받으니까 쪼금 변제금이 좀 올라갔어. 그러면 안 좋지. 어떻게든 상담할 때 예 계획 세워 준 대로 되면은 뭐 의뢰인도 좋고 나도 좋고 깔끔하니까.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건설 노동자도 그렇고 건설 쪽으로 가면은 그게 건설도 가도 인제 유리지갑이 된다는 거. 음. 서류 다 떼보면 서류에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건설 쪽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건설 쪽으로 가는 거를 봤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편의점이나 그다음에 뭐 식당 알바를 해도 괜찮고 식당 알바는 인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르바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뭘 해도 괜찮다. 근데 피해야 될 것은 친척. 친척 그거는 만약에 의심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뭐 재적등본 이거 다 떼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척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털 수가 있는 거야. 그거 만약에 그런 자료를 내서 소명하라 했는데 소명을 안 했다. 이러면 기각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타인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안전하고 더 좋다. 왜냐하면 그때 뭐가 나왔을 때 "봐라. 뭔가 의심스럽다. 소명하라." 할 때 "봐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내가 보장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 절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은 아르바이트직 또는 파트타임직 파트타임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도 할 수 있어요. 오전에도 갈 수 있고 오후에도 갈 수 있고. 꼭 하나여야만 된다는 법은 없고. 음. 그거 뭐 총 합해서 한 170 받습니다. 이러면 좋거든요. 170 받고 뭐 1 억이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가장 좋아하는 인제 그게 뭐냐면은 월급 급여 레인지 범위가 뭐냐면은 한 거기 생계비 근처에서 생계비보다 한 100,000 원 16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최저임금 이렇게 하면은 월급이 한 달에 한 210 인가 20 인가 그 정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가 직장에 다니는데 급여가 170이 안 됐다. 뭐 전일제 근무다. 근데 170이 안 됐다. 뭐 200이 안 됐다. 이러면은 회생이 또 보증 나오죠. 왜 최저임금이 요즘 하면은 뭐 200이 훨씬 넘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걸 소명하라. 이러면은 뭐 가족을 돌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체적인 제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병이 있어 가지고 뭐 지금 이를 악물고 일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를 자료를 통해서 뭐 진단서나 이런 걸 통해서 소명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꼭 그거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를 소명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좀 피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좀 이례적이다. 아르바이트가 비정규직 근무가 좀 이례적이다 이러면은 뭘 요구하냐면 직장 사업주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걸 요구해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좀 의뢰인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직장에 좀 알리기 싫거든요, 내가 빚이 많다는 것을. 예. 그래서 또 그 직장에 못 다니고 다른 직장으로 또 옮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민감하죠. 음. 그래서 참 빚에 쫓긴다는 것은 무슨 계획하고 이게 아니라 참 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인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뭐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걸 비정규직이고
고정적인 소득이 그러니까 생계비 이상이고 그런 거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죠. 제가 아무리 설명이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상담 그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아니면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자다가도 근데 밤에는 전화하시면 안 되고 답답하니까 답답한 데는 어떤 게 주말에도 전화하시고 인제 하여튼 뭐 그 저기 퇴근하고도 연락하시더만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연락하더라도 제가 또 응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죽하면 그때 전화하시겠어요. 그래서 더 얘기 드릴 것 같으면 인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번에도 보니까 어디 들어보니까 6 개월 이상 근무 안 하면 안 된다던데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계약서만 근로계약서만 써도 되고 근로계약서만 쓰고 인제 "일단은 얼마 갖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여 월 소득이 들어가야 이제 모든 변제 계획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 소득 1월 7일 한 달치를 안 받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소득이 얼마 그러니까 뭐 상여금 없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상여금 없죠. 그죠? 그다음에 다른 뭐 이게 없음 이렇게 딱 돼도 뭐 근로계약서에 250만 원 뭐 그렇게는 아니면 뭐 210만 원 이렇게 딱 찍혀도 그것만 가지고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일단 내고 그다음에 인제 뭐 급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급여를 받을 때 210만 원을 딱 받는 게 아니고 계산해 가지고 뭐 떼고 뭐 사실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4 대보험을 안 들어가는데 4 대보험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인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4 대보험 들어가니까 4 대보험 신고를 하는 게 좋고 고 신고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이고 사업주를 봐도 "신고해 줄게." 뭐 "당연히 뭐 해 줄게." 이렇게 하는 배려를 하는 사업주가 좋지 우리는 그냥 뭐 현금 거래하고 아무 뭐 자료를 안 남긴다. 그냥 뭐 쓰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인제 자영업자가 있죠. 자영업자는 복잡해. 예. 물론 자영업자한테 얘기 들으면 우리가 지금 거의 한 40분 얘기 하나 하고 있나요? 자영업자도 거의 1 시간 얘기해야 돼. 일단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영업자도 월 소득이 얼마냐 이거 했잖아요. 월 소득이. 그 자영업자 케이스도 제가 인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예. 하여튼 뭐 뭐든 전문적으로 처리하나 그래서 전 법인 회생은 안 해요. 법인 회생은 그 법무사가 할 수 없고 변호사가 해야 돼요. 큰 건이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채권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협의도 해야 되고 동의도 얻어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법무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는 법무사도 있어요. 이렇게 제휴해 가지고. 직장을 직 아 야야야 자영업자를 말씀드리면은 자영업자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월소득 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매출 저 뭐 저번에 곰탕집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곰탕집 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카드도 있고 뭐 입금해 주는 것도 있고 현금도 받는 게 있고 이런 거 다 인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매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얘기를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는 그 직업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저기 직장인들 소득 이런 거 뭐 조정하는 거 아까는 그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거 유리지갑이라 했지만은 아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그 조정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 그건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건 직접 하셔야만 알려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걱정해도 될까요? 뭐 이게 제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뭔 일인들 안 하겠어요, 빚 갚기 위해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이렇게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이러면 조정을 다 해 드려요. 예. 어떤 거는 뭐 정리하시고 어떤 거는 요거는 또 집중을 하시고 이렇게 다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조정이 될 때까지 뭐 한 달을 기다려 준다든가 어떤 거는 뭐 진짜 아까도 했지만 직업을 구해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급여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재산 예약이나 이런 게 있어서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탑 그건데
예. 이게 셀프로 하면 안 되는 게 또 셀프로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탑 시크릿인데 이걸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뭐 개인 회생의 탑 시크릿 이렇게 얘기하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봤으면 이제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서류 내세요, 저 서류 내세요 해 가지고 그냥 서류만 딱 냈다가는 오히려 보면은 변제금을 월 한 30만 원 내면 되는데 50만 원 내라. 이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떤 그 회생 법안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실무를 해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라. 이게 이 정도면 조정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서류가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럼 서류를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필수 서류입니다. 내세요." 그냥 딱딱 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뭐 30만 원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회생위원이 보고 이거는 빼고 이건 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이거는 넣어라." 만약에 예, "이거 다시 넣어라. 재산 가치에 넣어라." 아니면 뭐 "급여가 이거니까 이거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너는 30만 원 하고 싶은데 회생위원이 50만 원으로 하래. 그럼 빼박인 거지 뭐. 그때 가서 그 서류를 다시 이거 이렇게 고쳐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하잖아. 신청 취하한 다음에 다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신청 취하한 거 다 알아, 법원에서. 기록 검색하면 다 아는데 뭐. 바보가 아니잖아. 그 기록 다 있잖아요. 저번에 그런 경우 봤어요. 내가 그거 조정한다고 애먹었는데 해명한다고. 응. 왜냐하면은 저번에 냈던 만약에 신청 취하를 냈다. 그럼 저번에 냈던 서류를 다 내래. 그리고 취하한 이유가 뭐니? 그때 보정이 어떻게 나왔니? 이 서류까지 다 내야 돼요. 아니 하여튼 뭐 찰가머리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그 유리한 조건이란 말은 신청 자격 조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 내는 서류 있죠, 그죠? 각종 서류, 재산에 관한 서류, 채무에 관한 서류 이런 이런 거를 신청인에 가장 유리하게 맞춰서 넣는 게 이게 진짜 실무의 그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서류 주세요." 하잖아, 그죠? 예, 그죠? 예, 그죠? 어떤 전에 보면 "뭐뭐뭐 서류 보내주세요." 그럼 "어디 직장 다닙니다." "네, 뭐뭐뭐 보내주세요." 그러고는 뭐 아무 연락이 없어.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잖아 이거. 누구는 조정해 주고 어떤 법무사는 조정해 주고 다 상담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한다는데 뭐 그냥 신청했대. 그럼 좀 불안한 거지.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적어도. 거기는 어떻게 장사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꼭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은 그런 거 탑 시크릿이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회생위원도요. 사실 그래요. 회생위원도 이걸 좀 봐주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이 사람 그런 경우는 봤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회생위원적인 마인드로서 나는 속이지 않겠다. 이분을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되겠다 해서 넣었는데 이 회생비원 아직 그 기억을 해, 부산 회생비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쓸 때는 참 의뢰인의 그 살아온 내역이나 애고절절한 내용 저는 헤아린다 했잖아요, 그죠? 예. 진술서라 써야 만약에 인제 회생이 그 서류 중에 진술서가 있는데 뭐 진술서 작성 방법 뭐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되나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개인 회생 뭐 대해서 얘기들 보면은 다 나올 거예요. 써야 돼 가지고 다 알아들어 보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확 살아온 내역이 애구절절해. 그걸 다 썼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료가 없나?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 소설은 안 써요. 그럼 초본이나 이런 뭐 근거가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은행 그 금융거래 자료나 뭐 안 되면 뭐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 내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왔다 보면은 재산 변동 내역이나 이런 거 보면 탁탁탁탁 보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다 해 가지고 또 살을 덧붙여 가지고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자료를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인제 냈어. 그랬더니 회생위원회 보고 전화가 온 거라. 저는 그때 20% 해 가지고 냈는데 회생위원회 전화가 띨띨 오더니 이분은 이게 저도 살펴보고 다 살펴보니까 한 13%로 해 가지고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라. 와 그때 감동이더만. 그게 부산이 그래요. 까다로운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인간적이야 참. 그 회생위원분 지금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회생위원이 누가 뭐 법원에서 뭐 감독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전화 드렸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지금은 생각하면 너무 고마우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뭘 전문으로 하냐면은 가장 까다로운 걸 전문을 하셔. 예 변호사이신데 아주 까다로운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 왜냐하면 직장인들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나? 하여튼 계속 얘기했지만은 직장인들 개인회생은 그러니까 개인회생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직업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축이고 두 번째는 월소득이 얼마냐. 그 월소득을 쏙쏙이 만들잖아요. 가장 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직업하고 월소득을 속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장 집중적인 분야가 저거예요. 근데 시장인 같은 경우는 직업하고 월소득을 거의 속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입금 내역도 이런 거 보면 되는 거고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딱 검색해 보면 다 나온 거 조금만 조사하면 다 털려요.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회계 사무실처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회계 개념이 있어야 돼.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 회계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장을 맡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다가 최소한 6개월치 기장을 해야 돼요. 와, 미쳐버리겠더만.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 월소득 도표를 만드는데 매출 내역 그거 다 잡아야 돼요. 현금 매출 내역 뭐 매출 내역 뭐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은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정할 여지도 있는데 그건 탑 시크릿이다. 그리고 인제 매입 내역이 뭐냐면은 각종 비용 쓴 거 월세, 그다음에 가게 운영하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또 뭐 각종 공과금, 뭐 전기세, 수도료, 그다음에 또 세금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이런 거 다 조사해 놔. 뭐 진짜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회계사무실 있으려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다음에 그것만 써서 내면 자료를 다 이게 검사를 엑셀을 돌려야 돼. 진짜 눈의 피로 그 등에 담도 오고 미쳐요. 그게 나오면은. 그래서 자영업자는 거의 그 직장인들 개인회생에 비해서 비용이 좀 비싸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또 뭐냐면은 보정이 엄청나게 나와. 직장인 개인회생은 많아야 2-3번이거든요. 그리고 3번까지도 간단해. 요게 빠졌으니까 요거 보정해 주세요. 이거 처음부터 하면 되지. 뭐 하기야 뭐 개인회생 위원도 인간이니까 빠뜨려 먹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처리하니까. 그건 뭐 간단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 자영업자 개인회생 같은 경우 일단 도표를 그렇게 만들어요. 요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워.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영업 비품 있죠. 그죠? 영업 비품도 다 중고가로 다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걸리는데 다시 또 테마를 잡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 사실 이런 거 뭐 제가 뭐 얘기 들어서 소용없죠. 그죠?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소득이 들쑥날쑥하죠. 어떤 달은 진짜 한 푼도 못 버는 달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 회생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월 소득이 또 들쭉날쭉해요. 1년 소득을 잡느냐 6개월 소득을 잡느냐에 또 다르고 1년에는 만약에 1, 2, 3원은 땡 쳤다.
예. 계절 장사라서 땡쳤고 뭐 하여튼 뭐 한 5 월부터 장사가 되기 시작하고 11 월까지만 장사가 잘 되고 12월 달은 잘 안 됐다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럼 6 개월만 잡는다 이러면은 장사가 잘 되는 해만 그 달만 6 개월 잡아가 이익을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 년을 잡아 드려야 돼요. 1 년에서 이게 반복되는 주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1 년을 잡느냐 6 개월 잡지 않고. 그 이유도 소명해야 되고 만약에 인제 1 년을 잡으면 또 이상하게 되고 또 6 개월만 잡아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교묘하게 좀 수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대해서 정말 해 보면 진짜 와 말도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예. 직장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급여 소득을 받아 가지고 월 소득을 받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 서류 같은 경우를 내면 여기 제가 한번 정리해 놨는데 저걸 갖다가 뭐 제미나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좌라락 나오니까 그런 걸 불러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재직 증명서를 내라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근로소득 원상 징수 영수증 이거 저걸 왜냐면은 직장 그거 속일까 봐.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인제 근로계약서 이거 내고 그다음에 최근 2 년간 급여 입금 내역을 내라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한 3 개월 전까지는 다른 직장 그 월급 급여가 높은 직장 다니다가 회생하려고 이직을 해 가지고 급여를 속이는 경우가 있죠, 낮게 해 가지고. 그때는 "더 갚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전 직장에 비해서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온 이유가 뭐냐? 상당한 이유가 없거들랑 "얼마를 더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런 거는 회생위원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음.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 "당신이 속였다." 그 말은 회생 그 제도를 악용하려고 그런다. 이런 거죠. 조작이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조작이 안 들어가면은 그 높은 뭐 이거 말하면 직장 다니다가 이런 직장에 온 이유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잘려 가지고 이렇게 해 봤더니 뭐지 뭐 어떤 하여튼 뭐 안 좋은 일로 아니면 또 지병이 생겼다든가 이래 가지고 뭐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으로서는 이거밖에 못 한다. 이렇게 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분명히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이유를 소명 못 하면서도 아무 조건이 비슷한데 저렇게 됐다 이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2 년간 급여 입금 내역을 내야 되는데 근데 최근 2 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2 년간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 년간이 있을 수도 있고 6 개월만 있을 수도 있고 이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저거는 인제 말하자면은 "있으면 내라." 이거지 "반드시 내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내면서도 왜 없는지 그런 거를 제가 다 소명을 합니다. 직업에 관한 진술서 아니면 직업에 관한 소명서 이런 거 써 가지고 직업 변동 이런데 그러면은 인제 제가 회생위원이 오해할 만한 또는 그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것은 제가 따로 진술서를 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해명을 다 해요, 여러분들 대신. 그럼 무조건 잘 봐 주시라 이거죠. 이제 그럼으로써 아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변제율을 낮출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명을 안 하고 그냥 덜컥 냈다가는 그러니까 양해를 미리 구하지 않고 덜컥 내면 회생위원회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거지. 따라서는 변제율을 더 높이라.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 년이 또 보면 1년 이내에 직장 변동이 있다. 그건 거예요. 혹시 급여를 속이지 않냐. 말하자면은 IT 업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5 0 0만 원 월급 5 0 0만 원 받고 다니더니 갑자기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럴 수도 있죠. 아까도 했지만은 뭐 한 5 억을 빚을 졌다. 대출 내고 5 억하고 주식 투자를 해 버리고 아이고 뭐 그냥 뭐 500 해 가지고 150 빼고 350 갚느니 나 갚는 거는 못 하겠다. 뭐 사람 마인드야 자유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고 그게 범죄적인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생각의 자유가 있고.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약간 줄어들은 이런 게 좀 압박감 '숨이 막힌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음 갚느니 뭐
아니 200 벌어서 50 갚는 거랑 일단 내 돈이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까. 그 회생위원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적이니까. 근데 법 제도는 누구나 따라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500 벌어 가지고 200 버는 게 더 낫지. 그러면 200 벌어 가지고 50 갚는 사람이라. 그럼 내가 더 낫지. 내가 능력이 더 많으니까. 그럼 봐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뭔가 이게 기본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벌어 가지고 능력껏 해 가지고 뭐 아니 똑같이 2억 벌어 가지고 능력껏 진짜 벌어 가지고 예? 반만 갚겠다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이 말이지. 음. 그다음에 인제 만약에 또 뭐 좀 이거는 좀 뭐 섬세하고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급여에 대한 압류가 있어. 그래서 급여가 압류당하고 인제 회생을 신청하는 분도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압류된 급여액은 변제금으로 넣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넣습니까? 그건 제가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봤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회생하면 압류가 풀린다더라. 만약에 지금 급여가 압류된 게 한 6 개월치 있고 그게 한 1,000,000원 정도 된다. 그래서 회생하고 신청한 다음에 압류 다 풀리니까 그거 풀어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잔치를 하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1,000,000원 같은 경우는 안 내도 돼요. 그게 내가 총 변제금이 3,000,000 원이다 이러면은 그 급여 1,000,000 원이 3,000,000 원으로 되고 내 급여로 그러니까 추후 급여를 받아가 내는 돈이 2,000,000 원만 내면 되는 거지. 손해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내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압류를 풀어 가지고 내가 뭐 쓴다 이 개념은 아닌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인제 변제 계약안이 작성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또 뭐냐면 예상 퇴직금을 내야 돼요. 6 개월 이상 근무해 가지고 퇴직금이 생기면 6 개월 이하는 퇴직금이 안 생기니까 "6 개월 이하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퇴직금도 2분의 1이 들어간다. 요거는 재산으로 들어가요, 예상 퇴직금이. 그래서 요런 거는 뭐 '퇴직금 다 줘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인제 재산으로 생각해라 이거니까. 그거는 다 고런 건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뭐 관련된 에피소드 이런 거 뭐 얘기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얘기할 거는 많은데 사실 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뭐냐 뭐 어디서 들어봤고 뭐 개인회생 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만큼 갚아라." 이건데 근데 나중에 가서 인제 제가 그 개인회생에 있어서 재산이라는 뭐를 재산으로 포함하느냐 요거는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고런 걸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뭐 있냐, 뭐 있냐, 뭐 있냐." 이렇게 다 물어봐서 "아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평가는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알아야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 재산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조정할 부분이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재산은 예금이잖아요, 예금. 예금은 빼고 넣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재산은 뭐예요? 보험금. 어디서 들어보실 거예요. 보험은 그러면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정의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 지금 보험 받았을 때 사실 돈 벌어 가지고 보험 다 넣어 놨어. 연금 보험 무슨 보험 뭐 적금형 보험 이런 거 다 넣어 놨어. 그러고 내가 돈 없대. 그리고 회생하겠대. 그리고 회생한 다음에 그 보험금 타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만 당신이 보험 넣어 놓은 앞으로 보험금 받을 만큼 다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거는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빚이 한 한 2억 있는데 금방 2억 계신데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 2억 있는데 한 달에 보험금을 120씩 넣고 있대. 예. 그러면 남의 빚 빌려다가 미래의 나에게 돈을 줘 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보험금을 해지를 해야 돼. 해지를 하고 해지한 거는 생활비를 좀 쓰시고 고런 좀 델리케이트 섬세한 이 조정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은 큰일 나죠. 저 법무사는 말하자면은 회생 법원의 그 업무 처리 지침을 다 우회하여
말하자면 탈법적으로 회생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조사를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진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생위원회 내 뭐 이런 거를 예? 구독해 가지고 끝까지 무슨 말 하는 거 쳐다보자. 쳐다보다가 저 말 하네. 뭐 할 때 사실 증거는 없으니까. 한번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생위원들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부산 회생위원회는 너무나도 좋아. 안 좋은 분들을 못 봤어요. 그 여성 회생위원들이고 좀 젊으신 그 여성 변호사 회생위원들도 있고 너무나 좋아. 근데 그 보성서를 받아보면 너무나 딱딱해. 뭐뭐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 취하하세요. 뭐뭐를 하시고 이게 소명이 안 되면 신청 취하를 고려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거든. 와, 그러면 가슴이 뜨끔하지. 와, 이거 진짜 취하에 되지 않는가. 분명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슴 뜨끔해가지고 며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넣어보면은 뭐 덜컥 되는 거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빠이. 다음 테마에서 봅시다.